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출산 7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은 우석훈 선대인의 문화를 위한 경제학.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세계 경제 위기, 룸사롱, 골프장의 경제학. 가장 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에피소드 1. 우석훈 선대인의 문화를 위한 경제학. 시사인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세요. 재벌계 연구소와 조중동에 맞서 경제정보 독립을 위한 전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대인은 정직합니다.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총수가 아닌, 국가와 권력자가 아닌, 시대와 국민을 위한 바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믿을 수 있습니다. sbinomics.com. 내년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미국이. 오락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네. 충격 먹을 텐데. 아, 진짜. 그 허락 받았고요. 그 저희 연애할 때 새만금으로 저희 아내도 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슬퍼요. 왜 저렇게 해야 돼? 경제학자 우석훈이 삭발하면서까지 말하려 했던 한미 FTA 반대 이야기.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레디앙에서 냈습니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좋아지면 없어질 방송, 세상이 좋았으면 없었을 방송, 세상이 좋지 않으면 계속 생겨날 방송, 나를 포함한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일걸?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주아. 새빨간 나는 꼽살이다. 예, 이번 주 오프닝에 참여해주신 분들 쫙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띠리부터 좀 소개해볼까? 예,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홍헌영 씨. 8살, 4살 난 아이들과 함께한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이 방송에서 자기들 목소리 나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셨다고요? 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주에 계시는 조민호 씨께서는 4살 난 아들과 녹음한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청문회에서 왜 조현우 씨 보다가 열받았다고요? 아, 용띠님이 이분 분노 게이지 더 올려주시래요. 아, 한번 해봐요. 용띠리 왔으니까. 그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우입니다. 아, 그럼 우리 조카들이 조카! 방송 듣지 마. 조카야, 조카. 진짜 조카. 조카들이 이거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니, 애들과 함께 이렇게 저 오프닝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어떤 분이 트위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뭣도 모르고 보내주는 게 참 목소리가 슬프게 들린다고. 그건 슬픈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밝아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재미있게 방송하고,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거 녹음해서 주는 거, 이거 슬픈 거냐? 용띠라?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니지. 네. 정권이 바뀌면은 성공의 기억이고, 정권이 대선에 지면은 슬프겠죠. 우리 선띠리가 조금 늦는다고 그래서 선띠리 몫을 제가 읽겠습니다. 갱상도 거제 촌놈이라고 소개해 주신 윤나뭉 씨, 구수한 경상도 억양으로 나는 꼽살이데이 요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지환 아빠께서
3살 난 지환이랑 함께 녹음한 오프닝 보내주셨고요. 절대로 나는 고추다라고 외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들리네. 우리 그렇게 진짜로 그런가? 아니지요. 요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용띠리가 소개합니다. 예,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에 대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용민 씨, 당신 박사 논문 쓰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표절하십니까? 뭐 많이도 안 썼는데 뭐 벼서 왜? 어떻게 알아 이걸? 왜 한글로 논문을 쓰면서 한글의 출처가 훈민정음이란 사실을 안 밝히십니까? 명백한 표절입니다. 하고 여의도에서 김재철 씨가 보내오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소중해 이게. 우리 저 김재철 씨, 제이 씨는 잘 계시죠? 뭐 그냥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해외에서 오프닝 보내주신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멀리 독일에서 오프닝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 직업이 아주 독특합니다. 김건호 목사님인데 뭔가 그 설교스러운 재미있는 오프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꼽사리일걸? 이렇게 하셨는데 반전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몰락 아니야 이러면?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한번 이런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다가 종교를 바꾼 분들은 개종한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장단음 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개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웃음을 자아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요, 아버님이 아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어찌됐건 이분은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면은 벙커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입니다. 형들이 좋겠네. 예비 신자 한 명 또 늘어가지고. 아니 뭐 독일에서 그 터를 잡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교류하면 좋지만. 한두 번 오시는 것 같고요. 자, 나는 꼽사리다 오프닝 앞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고 녹음 파일 보내주실 주소 우리 용길이. 간단해. 안녕하십니까. 누구야? 방송통신위원장 전시중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전자. 전이군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살이는 괜찮으시고요. 아유 엄마 씨발 빨리 풀어줘. 독방이신데 뭘 그래요. 실인실에도 들어가 있는데. 가끔씩 아프면은 이제 병원 가가지고 고스톱 치고 고스톱 치는 사람은 천신일 씨고 NAGGOBSAL@gmail.co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게스트 2분이 나와 계신데 한 분은 카페 사장이었다가 싹 망해먹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왜 망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자영업. 네, 자영업. 강도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이런 환대.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금주 8회에 나오셔서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을 팍팍 깨주셨던 분이죠.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도현 씨는 여기선 다 이제 계급장 띄고 띨자를 붙이니까 강띨이고 뭐 불만 없으시죠? 어울립니다. 우리 재윤경 대표께서는 제띠리 예전에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을 텐데 우리 솔직하게 그냥 우리 강뜰님은 책 나왔죠? 책? 예. 3주 책발로 나왔네. 우리가 남의 책은 잘 팔아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팔리는 건가요?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라는 게 이름이 보니까 골목 사장 분투기네. 네. 골목 사장 분투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나는 망했나 이런 걸 쓴 책이죠. 네, 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 책이죠. 네. 아주 재밌어. 왜 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인데 실패를 알아야 우리가 또 다음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저는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예. 그리고 우리 제 대표님은 설마 책 팔러 나오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팔아야 돼요. 진짜요? 책 내셨구나. 이게 그 빚쟁이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책 팔아서 저 빚쟁이 단체 좀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 뭔데요, 책이? 그 약탈적 금융사회라고요. 어떤 내용? 금융이 약탈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금융이 약탈하고 네. 있다. 좀
기회 드렸을 때 네. 세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딱 와닿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탈적 금융하니까 뭐 금융 돈 빌리는 거는 다 채무자가 필요해서 빌리는 건데 무슨 금융이 약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법안 이름이에요. 네. 약탈적 그 대출 금지 법안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 수준 이상으로 자꾸 돈 빌려주는 거는 돈 빌려 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빌려준 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네. 하여튼 그 채무자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번에 한번 좀 뒤집어 보자. 그리고 네. 또 이 책을 쓴 게 사실 채무자 단체를 좀 만들어서 너무 다들 자살하거나 아니면 막 숨어 지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좀 전면에 목소리를 내라.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겠다. 아니 그 이상 내가 못 갚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자. 이런 의도로 책을 썼기 때문에 당당하게 네. 좀 맞서자.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 팔려야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돈 벌려는 우리가 갚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데 네. 개인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같이 모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하면서 문제를 그렇죠. 풀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나 보다 그러는데 기자 보면 그렇게 만든 그놈들이 나쁜 거죠. 단체 저 지지합니다. 네. 그럴 수 있네. 빚이 그럼- 있으시면 다 가입하셔야 되는데. 우리 잭딜님도 사실은 자영업자시잖아요. 오늘 이 자영업에 대한 얘기. 그렇죠. 네, 전 특히 되게 그 가난한 자영업자인데요. 두 분 다 대표의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인데 월급이 없는 사장이고, 예. 월급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장 월급 줘야죠. 그 불쌍한 돈 벌어본 적이 자영업자. 없어요. 자, 두 분 불쌍한 자영업자께서 나오셔서 이제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본격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최근의 뉴스 이슈에 대해서 99%를 위한 낙곱살만의 편파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요 띨띨이는 손띠리가 좀 늦는다 그러니까 우띠리부터 좀 딱 지시간에 왔구만. 예. 손띠리도 이제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요거 하나 준비해 온 거 얘기해주고. 극동건설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극동건설하고 웅진홀딩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웅진 출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웅진 출판, 제 책도 거기서 냈는데요. 웅자는 경제다. 웅진에서 나왔습니다. 웅진홀딩스라고 해서 이제 지주회사죠. 네. 이 지주회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금, 이제 그 회장이 사실은 웅진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쭉 키워서 이제 그 재벌 그룹 체제처럼 이렇게 만든 회사죠. 웅진이 뭔가 봤더니 그 지역 이름이더만요 보니까. 그래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세종시 근방에 웅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고향이래요. 그 양반. 그래서 웅진하셨구나. 그렇구나. 네. 저는 오늘 또 그건 처음 알아요. 예. 그래서 웅진홀딩스는 이제 그 자수승가형 재벌 그룹의 이제 이 지주회사 격인데 처음에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 극동건설이었어요. 100몇십억 이제 그 채권 돌아온 걸 못 막아서 그 법정 관리를 했는데 극동건설만 한 게 아니라 웅진홀딩스 이 지주회사까지 이제 같이 법정 관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까지 같이 이렇게 법정 관리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파장이 컸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웅진 그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까지 이제 아이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이제 돌았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볼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마구잡이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을 한다는 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낙곱살을 꼬박꼬박 따라 들어야 되는 건데. 정말. 네. 왜냐하면 극동건설을 웅진에서 언제 인수했냐면 2007년 6월에 인수했어요. 근데 이게 수도권 그 부동산 시장의 완전 끝물일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금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인수 매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기는 뭐 한 3천억 조금 넘게 주면 된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한 2배 정도, 6,600억 정도를 주고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보기에는 워낙 뭐 건설업체가 빠방하게 잘 될 것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이 부동산 화랑세가 이제 얼마 전이었으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상승세로 돌아서서 굉장히 잘 될 거다. 뭐 이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벌들은 또 이제 건설사 하나씩 다 끼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내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정수기 한 대 팔고 뭐 책 좀 팔아서는 그 덩어리가 안 나오는데 건설업체는 뭐 아파트 단지 하나 제대로 분양하면 막 몇 조 원이 금방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좀 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이제 들어가서 결국 이제 몇 년간 버티다가 5년 가까이 버티다가 이제 손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웅진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태양광 사업 쪽에 하나 더 있는데 태양광 사업은 뭐 어쨌거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고 이제 길게 보면은 좋은 그 사업 전망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이제 이 가포화된 상태에서 그 직전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타이밍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서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지 국내 경제 흐름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리하게 몸집 키우기 식으로 간다.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그렇죠.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결국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것의 폐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알짜 뭔가 자기가 챙길 거는 뒤로 다 챙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뭐야? 도덕적 해이 흔히 이제 도덕적 해이로 표현을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법정 관리로 가면서 그 이 양반이 대표이사가 지주회사의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는데 대표이사가 되면 이 법정 관리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이게 뭐 실형을 살거나 이렇게 그런 어떤 뭐 중죄를 짓지 않는 한 이게 이제 그 관리 그 기업의 이제 관리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으로부터 이제 이 채무 독촉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이제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기업 그 회생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경영권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채무 빚독촉 이른바 이제 빚독촉에서는 벗어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부인하고 그다음에 임직원 관계자들 이런 양반들이 뭐 이 법정 관리 신청하기 전에 뭐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뭐 그래서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죠. 근데 좀 전에 오면서 보니까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걸 다시 뭐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용어로 하면 기획부도라는 거거든요. 기획부도. 그러니까 부도가 사실 웅진홀딩스는 부도 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부도를 낸 거예요. 내면서 이제 쫙 자기한테 최대로 유리하게 해놓고 돈 뺄 건 미리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계열사에 줄 돈은 갚고 그다음에 남한테는 부도 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계열사에다가 돈 갚고 빚이 있는 거는 빨리 넘겨버렸구나. 예, 뭐 주고 그다음에 호텔 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완전 타인 거는 안 갚는다고 이제 떼버리고 부도를 내 가지고 안 갚고. 그러니까 그게 기획부도라고 하는 건데요. 흔히들 해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나쁜 건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딱 그렇게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더 세밀하게 만들고 기획부도를 내지 않게 조금 더 조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산법에서 지금 이제 도산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설사 중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영상의 책임을 사실은 물어야 될 사람이 그런 식의 이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기획부도를 내고 다시 꿰차고 앉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손질이 이제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유전무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고 잘하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져도 다 도망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 맨 사람들이 죄 지은 거는
조금 더 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물이 성긴 그물. 그러니까 듬성듬성 해가지고 큰 물고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네. 아예 한쪽을 그냥 뻥 뚫어놨어. 아니 낚시예요. 그래서 시범으로 몇 놈만 재석에 걸리는 거고 큰 놈들은 안 걸리고. 미국 가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는 정말 중형에 처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몇백 년을 구형을 하고 막 나 200년 그런 것도 봤다니까요. 200년 구형은 사실상 사형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앨런 때 그랬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는 대통령도 특검 다시 뽑아라 그러고 지금 다시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피의자가. 아, 좋은 나라야 진짜. 아니 초등학생이 학교 갔는데 우리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바꿔주세요. 거의 그런 수준 아니에요. 아, 제가 그래서 트윗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거론된 그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두 분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한 분이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원과 이름이 같은 김영태 변호사.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네. 제가 그랬습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평소에 사형 반대 운동을 펼친 분인 만큼 MB는 김영태 특검을 받아라. 아, 사형 구형은 안 한다? 아유, 고마우셔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됐구나. 보통 보면은 어려워도 좀 저기 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입장이 못돼서 사실은 IMF 때도 어려웠을 때 제가 그 돈 꼼쳐두지 않고 다 갖다 다시 코리아나 매각해서 넣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우띠리가 준비해온 얘기로 넘어가 보자. 예, 원래 지난주에 준비했던 건데 저 얘기 좋아해요. 김여사 파킹? 예, 김여사 주차 사건인데. 어쩌자 우리 김미아 누님이 김여사네. 김여사라도 우리 얘기 들어보자. 우리 중에서 운전은 사실 제일 잘해. 제일 잘해. 우리 오래됐어. 누님 언제부터 차 모셨어요? 88년도부터 몰았어. 88년도부터 쓰리랑 부부 할 때. 아. 네. 처음 뽑으신 차 이름이 뭐예요? 차 이름이 뭐였어요? 소나타. 아. 그때 삼성 냉장고도 선전하고. 그럼 아벨라도 타고 다녔었어. 약간 중형인데 작은 거. 아주 작은 거지. 네. 그게 왔다야. 왜냐면 주차할 때가 너무 좋은 거야. 차가 작으면. 고속도로에서 위험해서 연예인들은 사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많이 목숨을 잃잖아. 고속도로에 시간에 말입니다. 쫓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난 연예인들이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김여사 주차라는 얘기야. 말이 정말로 맞느냐. 예. 데이터를 보면은 여성들이 조금 남성보다 사고율은 높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율은 높은데 치명적 사고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보통 5배 정도 월등히 높아요. 5배.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는 사고는 주차할 때 접촉 사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벼운. 예. 그런 율은 여성들이 지금 높은 건 맞는데 정말로 무서운 건 그게 아니고 누구를 완전 달리다가 그냥 누구를 치거나 자기가 죽거나 그런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남성들이 훨씬 높으니까 사실은 그 김여사 주차라는 거는 약간의 편견도 있고 약간의 데이터지만 데이터를 조금은 남자 중심을 해석한 거다. 제가 보는 건 그렇고요. 맞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나올 건데 우리는 여성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남자들만 운전을 하던 시절에 편견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건설에 제가 있었잖아요. 현대건설에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가 그 사장님 비서였거든요. 배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어깨가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무쏘를 몰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파워핸드라고 그러니까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그게 없었으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포일이나 이런 걸 몰려면은 육체적인 힘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들 돌리는데 남자 여자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지. 미래에 이제 더 많이 필요한 인력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제가 헬기 조종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헬기 조종사에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운전 좀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김여사 주차 그거 우리 미래 아니고 헬기든 비행기든 전투기든 여성들이 충분히 잘 몰 수 있죠. 실제로 200만 원짜리 비행기가 나왔나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 2인승 정도. 이게 헬기가 사실 몰기가 쉬워요.
누나는 경비행기 몰고 세계 일주를 한 사람 아니야. 진짜요? 할 말이 없다 내가. 조사 부족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공군 부대 가가지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왜 막 으악 하면 막 얼굴 막 이렇게 떨리고 그런 훈련까지 다 받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내가 넘었지. 킬리만자로. 그러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인도까지는 김원희가 몰고 왔고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에서 또 이제 몰고 오면은 내가 아프리카 쪽 왜 나는 입이 튀어나왔다고 아프리카 쪽을 시키는 아니 누님이 직접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몰고 옆에 조종사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타잖아 경비행기를 그럼 양쪽에 조종석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긴급하게 뭐 하다가 그렇죠. 혹시라도 쓰러졌을 때에 몰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몰았지. 진짜. 우리가 가는 미래는 더 기술적인 거에서 헬기나 전투기나 비행기도 여성들이 몰고 그런 시대로 가는 건데 지금 주차하는데 김여사 주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시대적으로 미래 비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인지 능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그 공간지각력이 있어야 이게 운전하고 이게 관련인데 여성들이 대체로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공간지각력이 좀 낮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주차에 대한 혹은 운전에 대한 부담이 있고 조심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율은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 형님 말씀대로라면 하여튼 뭐 치명적인 사고는 남자들이 더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지 운전 실력 하나 믿고 막 그렇죠. 확 운전하는 거. 지씨 아줌마라고 옛날 누나 스리랑 공부할 때 우리 집주인 지씨 아줌마, 방배 아줌마. 그 아줌마가 처음으로 현대차를 샀었어요. 그때 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형차, 포니인가 뭐 하여튼 중형차였었어. 엑셀. 포니는 아니고 엑셀. 프레스토나 뭐 이런 거 같아. 아예 소형차야. 소형차야. 근데 그거를 자기가 처음으로 차를 뽑았다고 나를 태웠다? 근데 그게 이제 원효대교 있는데 KBS 별관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차를 태웠는데 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처음 차를 뽑았으니까.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80년대 초기. 원효대교 넘어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대교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원효대교 밑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KBS 별관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벨트를 맸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아니 너 내 운전 실력을 그렇게 의심하고 말이야 벨트를 매고 막 신경질 내더니 이 원효대교 밑에 이렇게 다리 세운 기둥이 있잖아. 교각. 그 기둥에 있잖아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계속 붙여가지고 부욱 긁는다. 아이 뒤 제가 진짜 그 운전하면서 봤던 이 초보 딱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할머니 초보라고 봤거든요. 진짜 무섭더라. 그 뭐 딴 얘기인데 그 양원경 씨라고 코미디언. 그분이 그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티코를 사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전라도 쪽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먼 길을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차를 몰고 왔다면서 세차를 하겠다면서 수세미로 박 그런 일화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정말. 아유, 자 그래서 김 여사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신호 위반 사고도 남성이 역시 3배나 많았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도 남성이 3배, 또 교차로 통행 규칙을 위반해서 낸 사고도 남성이 2배로 더 많았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이 주차는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매년 사고는 덜 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용띠리 하나 있구나. 네, 저도. 용띠라. 너 외국 간 사이에 잊어먹었다. 이 종교 문제와 관련한 각종 문제 전문가로서. 이 가끔 이거 들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용띠리 종교 얘기할 때 제일 웃기대요. 성대모사보다 훨씬 웃기대요. 만사평론가 아닙니까? 특히 종교 분야에 있어서는 길자연 목사님이 이번에 세습을 하셨습니다. 그렇대요. 그 과천 넘어가는 길목 보면은 왕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왕성교회인데 이제 원래는 2007년에 보도를 보니까 나는 우리 아들한테 교회를 넘길 마음이 없다. 이러면서 선언을 하셨어요.
야, 그래도 이 양반이 그 지각이 있는 양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도 아버지 훌륭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길요나.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왕성교회, 아버지 교회가 지교회 형태로 세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과천 왕성교회. 그러니까 계열사네요. 그렇지. 아버지가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아들을 꽂은 셈이었어요. 홀딩스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본 왕성교회는 그대로 아버지가 계속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서울 왕성교회가 관천 왕성교회와 합병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부도는 안 냈어요? 부도는 안 냈고 이번에 길요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습이 완결됩니다. 아니 근데 교회 합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상상이 잘 안 돼. 결의를 통해서 뭐 당회 결의를 통해서 땅땅땅 이렇게. 그러니까 합병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도가 같은 신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 교회가 되는 교회 거죠. 자산도 똑같이 네. 그렇죠. 공유를 하게 뭐 되는 거고. 합병은 할 수 있는 거지만서도 네. 그런 세습에 대해서 기존의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그 비판하고 그러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세습이 그 교회 A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자기 아들이나 혹은 뭐 사위나 뭐 딸, 며느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넘기는 형태의 그 세습도 세습이지만 변칙 세습도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각하의 교회인 소망교회. 이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대 담임 목사가 그 곽선희 목사라고 그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분당에다가 예수소망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들을 거기 담임 목사로 세워요. 그럼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본인은 소망교회를 그만두면서 다른 목사를 갖다 앉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분은 또 그렇게 본 교회를 그만두고 아들 교회로 가서 지금 또 설교도 하시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석이네요. 그렇죠. 교회가 포석. 그 말하자면 지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뭐 금난교회 또 뭐 광림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라고 올림픽 공원 앞에 보면 크리스탈 처치 있죠. 요게 이 세 교회가 삼형제 교회예요. 프랜차이즈 교회. 김선도, 홍도, 건도. 건도가 아니라 국도. 요 세 분의 목사님, 삼형제 교회인데 이 삼형제 교회 모두 세습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교회 세 개가 다 형제 네. 목사인데 예. 다시 다 세습을 했단 말이에요. 다 샜다. 각각. 예, 세습을 했습니다. 삼치 가게가 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양 선단은 다 같고 이름만 다른데 아들들이 따로 해서 그래서 무슨 참치집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급 참치집은 같은 선단 밑에 형제들 프랜차이즈.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재벌 3세로 승계되면서 막 예. 골목상권까지 무너지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거 그 지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동네마다. 아니 목사들이 3대 세습까지 가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의 동네 교회들이 다 무너지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렇게 되는 거. 그 맞아요.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많이 생기면서. 메가뱅크도 아니고 메가처치. 메가처치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이 메가처치가 생기면서 동네 교회들이 그냥 다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가처치의 그 지교회는 어떤 거냐면은 본교회에 의해서 예배하는 거를 비디오로 생중계를 해서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형태. 세습을 제가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아들이 목사가 아닌 경우. 뭐 그 인생이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단체든 언론이든 회사든 세웁니다. 그래 놓고는 그 아들 거기 대표로 갖다 앉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큰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의 아들이신 조민재 씨가 지금 국민일보 회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교회 재산으로 딱 그 세워놓고는 그래놓고 자기 아들을 갖다 앉히는.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로펌을 이렇게 하면은 사무장 로펌이 될 것 같은데 법률로 로펌은 못하게 막았어요. 예.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 밑에 고용되지 못한 자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감리교회에서 세습 못하게 아예 그 법으로 정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알고 우리 김홍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전면 간 거. 이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자, 다시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아니 후임 목사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손자가 아니고 딴 사람을 갖다 앉히면은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파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교회를 막 키우고 성장시키면은 아버지도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근데 딴 놈이 와가지고 막 성장시키면은 괜히 나보다 잘하는 게 질투가 나가지고 싸움이 나고 막 분쟁이 나고 그런다는 거니까 아들, 손자한테 넘겨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교회를 왜 다녀요, 그럼? 자연스럽게 살지. 그 입장이 되면은 욕심이 생기고, 글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시골 교회를 만약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가 아들한테 넘겨주고 뭐 올 사람이 없어서 아주 조그만. 아주 그건 뭐 바람직하고 박수 받을 일인데. 우리 그거는 고통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렇지. 고난을 승계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지 한마디. 그 노래 있잖아. 서유석 가난한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그 노래는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선 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내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매출로서는 가게세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대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게를 폐업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임대료들은 안 깎았죠. 결국 못 견뎌서 문 닫는 거죠. 막노동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이렇게 뭐 차 운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치킨 가게라든가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빵집을 그만두고 그런 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경기는 안 좋고 또 동종업계 비슷한 업종은 많고 그래서 사실은 가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하는데 솔찬이로 임대료를 내고 나면은 저희 인건비는 뭐 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가게 내놓고 싶어도 가게 자체가 안 나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하는 거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뭐 푸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빚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푸어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이 심각한 시한 폭탄이 또 하나 있어요. 푸어 말고도 자영업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도 자영업자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테고 자영업 지금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들의 삶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 자, 일단 강띨님. 네. 카페 문을 연 지는 얼마나 언제 열었죠? 어떻게 된 거죠?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예. 3년 가까이. 예. 어디다 홍대 앞에다가. 홍대 앞에. 예. 처음에 꿈을 안고. 네, 꿈보다도 그냥
사람 많으니까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상권은 확실하니까. 확실한 상권. 확실한 상권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상권만 확실해. 뭐 사람 수가 벌써 거의 강남을 넘어서잖아요. 네, 사람 다니는 수가 유동인구가. 네. 그러니까 우리 강딜 씨는 처음에 뭐 했어요? 카페 망하기 전에. 저는 뭐 굉장히 잘 나갔었다며. 조금. 그 약탈적 금융사회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약탈자였다 중에 하나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은행 다니셨어요? 아니요. 그런 뱅커. 그 파생 상품 거래했거든요. 딜러. 트레이더였어요. 소위 말하는 트레이더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주 잘 나가다가 홍대 앞에 어떻게 해서 그 카페를 딱 하게 됐는지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됐다고. 쫙 풀어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가 잘 아는 선배님들 중에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인권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그 사회적인 이슈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랑방. 그런 식이죠. 네. 사랑방이죠. 운동가들의 사랑방을 만들자. 해가지고 저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랬어요. 그 잘 안 저는 됐는데. 그 약탈자였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금융의 어떤 강자 측에서 막 그때 돈을 상당히 벌 때였는데 네가 돈이 있으니까 좀 투자 좀 해라. 다 변호사고 그러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되게 슬픈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전 투자를 한 거였는데 1년 만에 거의 이제 막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네가 저 컨설턴트였거든요. 그 전에는 경영 컨설턴트여가지고 좋은 거 다 하셨네요. 어떻게 약탈되고 있는지 아주 저는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네가 금융도 알고 뭐 좀 운영도 아니까 경영도 아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 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제가 맡아서 했는데 제가 맡은 후로 1년 만에 완전 말아먹었죠. 왜 말아먹었지? 주변 왜 그 홍대가 좋잖아요 상권이. 상권이 좋은데 좋은 만큼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사실은 그게 경영 그 원리 측에서 원리적으로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장세가 잘 될 거니까 임대료가 높을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제가 시작할 때는 좀 왜 그렇게 했는지 몇 개월 만에 가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카페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뭐 카페를 하자는 얘기는 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돈을 모으고 모은 돈 가지고 뭐 어디 할까 알아보고 하는 거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했죠. 임대료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보증금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셨네. 저희가 이제 녹딜이 안 망하고 지금 버티는 거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요. 갑자기 막 그냥 뭐가 안 망해? 벙커원. 아니 그 매니저 아니에요. 아이 뭐 말로만 명예 이름만 걷지. 근데 이제 사실은 벙커원을 사실 대학로가 아니라 홍대 앞에다가 우리 녹음 원래 처음에 홍대 앞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알아봤어요. 무지하게 알아봤는데 여기는 뭐 보니까 권리금이 뭐 몇억 이러니까 감히 뭐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권리금을 제시하는 데를 보면은 뭔가 크게 하자가 있어서 내놓은 집들이지 잘 되는 집을 왜 내놔요? 아니 그 얘기를 들어봐. 아니 잘 되는 집에 들어간 거 아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어떻게 뭐 여담으로서 대학로 여기로 오게 됐냐면은 우리 이제 집사람 아내 예 오빠 되시는 분이 또 부동산 이 대학로 또 상가 부동산 예 또 여기 뭐 하나 났다고 권리금이 제로라고 권리금 제로 게다가 100평이 넘는다고 달려와 봤죠. 아니 이 건물을 이 객석 여기서 인수한 일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과거 주인은 여기를 목욕탕으로 썼다. 네. 개인 목욕탕이요? 아니죠. 손님들 받는.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개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목욕탕에 앉아서 지금 녹음하고. 네, 그렇죠. 뭐 권리금 주느니 개조해서. 여기는 때밀이 방이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스튜디오 다 재료들이 다 흔 것들 갖다 이렇게 다 떼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지. 그 저기 한마디로. 또 여기 모든 그 재료들이 다 폐자재. 폐자재. 예, 그러니까 재활용 자재들 갖고 해가지고. 강딜이 부럽죠. 예. 이제 홍대 앞에 그걸 이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빨리 내가 하자고 내가 마음을 먹고서 그냥 너무 성급하게 했던 거 아닌가? 네. 자영업자들이
하기 쉬운 오류가 그거예요?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보통 4개월 만에 이렇게 창업 준비 기간이 4개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평균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너무 빨랐던 건 아니에요. 평균치였으니까. 네. 생각해보면 4개월을 준비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뭐 벙커는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돈이 한 2억 정도 모아서 처음에 펀드레이징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돈이 딱 수중에 있으니까 네.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뭐 너무 피상적인 핑계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돈을 가지고 시작하면 네, 그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퇴직금 2억 정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4개월 만에 시작하는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을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탁. 네. 그리고 또 홍대니까 뭐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하는 좀 너무 긍정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들. 많이 지나다니고 그 가게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게 앞에서 스톱워치 가지고 사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까지 다 했다면서요. 세보죠. 네. 아니 나름 심각하게 다 했더라고 준비를. 그 스톱워치로 재고 그랬어요. 사람 수를 세봤죠.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들락날락.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사람 수를 발 수만 셌는데 제가 가방을 봤어야 되는데 발만 본 거예요. 근데 가방이 보통 이제 뭐 루이비 뭐 샵 그러니까 이런 분 샤넬 뭐 이런 가방을 들고 홍대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소비를 원하는 거예요. 비싼 거. 네. 그러니까 그냥 와도 아무 카페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가방을 봤으면 제가 홍대 안 들어갔을 텐데 발만 봐가지고. 네. 아 그런 연유도 있구나. 주변에 망하는 가게들 많이 봤어요. 엄청나죠, 홍대는. 얼마나 많이 봐요? 새로 생기고 뭐 망하고 뭐 이런. 저희가 있던 자리가 이제 상수역에서 홍대 정문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 근처에 이제 예측장이 있었죠. 극동방송이라고. 네, 극동방송이 있었어요. 극동빌딩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극동방송 거기 무너뜨리고 뭐 딴 거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극동방송을 무너뜨리고 영등포로 잠시 사옥이 가고 다시 거기다 방송국 짓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하여튼 아까 그 극동 건설 얘기도 해가지고 갑자기 여담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라디오 PD 할 때 그 당시 릴 테이프라고 있죠. 릴 테이프를 했죠.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는데 녹음한 테이프를 딱 이제 걸어놓잖아요. 딱 그 시간에 이제 틀려고 7시 40분 뭐 8시 전가 딱 트는데 틀 때는 그 앞에 극동방송입니다. 이런 그 스테이션 브레이크 이거 하나 들어가거든요. 처음 초짜 때는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가지고 그 부분에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극 부분에서 한 반 바퀴 정도 돌려야 돼. 틀었을 때 바로 극동방송 나오게. 근데 그게 다 잡아놓다 보니까 동부터 나오는 거예요. 똥방송입니다. 똥방송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 힘 빠지고 힘 빠지고. 되게 힘드네요. 라디오 방송보다 훨씬 힘드네. 아무나 막 자꾸 들어오니까 막 얘기해야 돼요. 이거 집도 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회 올 때 막 이야기해야 돼. 망하는 가게들. 빠진다 진짜. 네? 망하는 가게들. 네, 망하는 가게들. 보니까 제가 이거 책 쓰려고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그 거리에서만 한 건물마다 한 3년 안에 한 2개씩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1층 경우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5년 턴오버 1.5년에 잡아야 되는 거네. 네. 안 망하려면. 통계적으로도 뭐 한 2년 안에 20% 망하고. 제틸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략 얼마나 돼요? 지금 7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절반이 그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진짜? 네. 한 달에? 네. 그리고 야, 이제 그러니까 3년 안에 망하는 게 절반. 3년 안에 네. 보통 카피를 보니까 60명이 창업을 하면은 58명이 문을 닫는다. 뭐. 근데 몇 년 전부터는 한 1, 2년 전부터는 창업하시는 분보다 이제 폐업 수가 더 많아요. 폐업 수가 더 많아졌어요. 예. 그 빚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빚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그 대출이 또 하나의 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소득에서 이제 원리금 부담 비율이 40% 넘어가시는 분들이
예, 그 과다 채무자 이분들이 자영업자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게 악순환이지. 하우스푸어. 그러니까 네. 집을 사면서 뭔가 빚을 지고 샀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영업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좀 메꾸자. 이래서 가게 하면은 장사하면 무조건 좀 되는 거겠지. 또는 이제 먹는 장사. 이러면서 빚을 지고 또 안 되니까 또 악순환이고 네. 그런 상황이 네.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면 영업을 개시하면 그 자체로 손해를 보는. 그렇죠. 네, 또 뭐 팔리지도 않고 예. 네, 가게 쉽게 닫지도 못하고. 네. 근데 외국에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있던데 맞아? 많긴 많은데 이를테면 경제가 돌파할 수 있는 무슨 출구라든가 그런 걸 만들면서 많다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도 없고 일자리도 그렇다고 뭐 없죠. 새롭게 네. 튀어나온 산업이 또 조그만 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했잖아요. 갈 때는 안 만들어 놓고 너네 왜 갔냐 그러면은 죽으란 얘기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자영업 비율이 우리가 OECD 국가들보다 한 2배 이상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인데 형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단 뭐 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정규직 비율은 또 OECD 국가들 비해서 한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중에 절반이에요. 절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쯤은 절반 넘어갔을 거예요. 임금 근로자가 한 1,600만 되는데 800만이 비정규직이고 네. 800만이 정규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서 최저 수준일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는 정규직이 사실 고용돼 있는 인구 대비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인구 대비를 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용 안정도 대단히 낮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그 중에 절반이 또 이제 비정규직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들 비하면은 또 고용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보통 뭐 정년이 한 60세 이상 최소 넘어가야 되고 65세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50대 초반 되면 지금 쫓아내는 분이죠. 너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나마 정규직도 없고 비정규직 많고 근데 일하는 기간도 짧아서 나오면은 50대 초반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50대 초반이라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명은 길어져서 한 3, 4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막 대학생들이야. 한참 돈 들어갈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금 받아서 나오면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재벌들 다 뭐 이렇게 골목상권 치고 들어와서 이미 일자리가 없는데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이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장사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도 또 어렵다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 돈 들고 차리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화보다 공포 영화보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때로 이렇게 괴물한테 몰려서 막 벼랑 끝에 다 몰려 있는데 앞에 먼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막 벼랑 밑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데 저 벼랑 끝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쪽으로 몰려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영업 문제가 사실 단순히 자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 건강성의 문제. 그렇지.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재벌들의 탐욕이 심각한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주는 거죠. 조금 전에 오다가 순대 논제가 나왔는데요. 요 앞에 있는 시장들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게 작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순대는 이제 바다다가 거기서 이렇게 삶아서 쪄가지고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게 몇 군데 업체가 있었는데 LG에서 다 먹었대요. 순대를? 네. 순대까지? 그 얘기를 내가 조금 전까지 하다 왔는데. 아 정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너무하다.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그걸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딴 데가 다 망하고 나면은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거지 그저 덤핑 외국에서. 독점의 기본 구조죠. 그렇게 쌀 농사 안 짓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쌀 비싸게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요 앞에 있는 뒤쪽에 시장들에 LG가 들어와서 지금 순대를. 그 얘기를 나 조금 전까지 하다 왔거든요. LG가 그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떡볶이까지 지금 뭐 떡볶이는 뭐 그건 또 삼성 쪽이라며요. 그러니까 아까 저 강뜰님이 이제 독점의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SSM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 들어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캔커피 뭐 한 박스에 10,000원인 걸 2박스에 10,000원씩 팔아버려요. 그러면 동네 구멍가게들 장사가 안 되죠.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 거. 동네 구멍가게들 나가고 나서는 이제 막
뭐 거의 사실상 이제 그 주변에서는 독점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 다 무너뜨리고 독점을 했는데 그 대형마트도 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점점 뭐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네. 뭐 서로 다 그러다 보면 잡아먹다 보면은 먹고 먹히다 보면 쥐꼬리까지 먹다가 지의 몸통까지 먹는 거지. 되는 건데. 쥐꼬리가 나와서 또 생각이 나는데. 쥐꼬리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 정말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유난히 옆으로 많이 가. 아니 3주 방송 쉬었거든. 할 말이 많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시장에 가가지고 뭐 떡볶이 파는 분, 뭐 순대 파는 분, 떡 파는 분 이러면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그걸 갖고 막 씹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인데 가는 곳마다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게 이루지도 못할 그런 약속을 그야말로 남발했다고 그렇게 막 비난을 했었는데 예,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못할 약속이었네요. 근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이명박이 가서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그 오뎅 씹은 그 울고 막 다 그분 뺏기고 장사 그러셨잖아. 폐업했던데. 폐업하고 아니 무슨 일이 아닌데, 왜 이게. 폐업을 했냐면 그걸 뺏겼어. 뭘? 그 노점 그 저기 리어커 같은 거 있잖아. 예. 그 떡볶이 그거 다 뺏기고 이분이 막 주저앉아서 우는 사진인데 너무 마음 아팠어 정말. 그래 아니 그렇게 부자 되게 해주게 부자는 바라지는 않는데 그분이 거기서 장사만이라도 할 수 있게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회 아니냐. 최소한 대통령이 간 곳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서비스도 없는 거네. 자영업자 대표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 대박 바라지 않습니다. 유지만 하게 해주세요. 망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한마디 좀 물어봅시다. 왜 빚더미에 올라앉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망하는지 결국은 자기가 상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게을러서 망하는 아니 거 아니야? LG 무슨 수로 당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경쟁이 너무 심화되면 일단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파이를 먹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누군가는 무조건 망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열심히 하면 그럼 다 잘 될 거냐? 구조의 문제라는 게 왜 구조의 문제라고 하냐면 다 열심히 해도 결국 누군가 망하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한두 명, 뭐 10%, 20%가 아니고 50%, 60%, 70%가 망한다. 이래 버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적이고 경제에 왜곡된 어떤 문제들이 왜곡 전문 용어네.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다. 최정동 가면은요. 거기에 SSM이 2개. 그다음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개.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해서 합정역에서 이제 매일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사이에 그 재래시장이 많아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그런 많은데 거기 이 지하철역으로 두 정류장 사이거든요. 그 안에 SSM 2개, 그냥 대형마트 2개. 그 시장 상인들이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동네에 이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 가끔 이렇게 재래시장 가보면 정말 그 갈 때마다 사람 수가 주는 게 보일 정도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이미 있는 것도 문제고 내보내야 될 판에 지금 합정역에 그 하나 더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굽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어디든 다 그런 것 같아.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뭐 재벌들도 그렇고, 그래 너는 지져라 그냥 나는 이거 할게. 뭐 옆에서 암만 얘기를 해도 귀를 틀어막지도 않고 그냥 다 들으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저 강뜰님처럼 이렇게 참 자영업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계속 허덕허덕하는. 근데 임대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임대료가 심각하죠. 제가 홍대에서 있을 때 2층에 있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월? 월 400 냈는데. 보증금은? 면적 한 35평. 근데 보증금 400인데 7천. 우와, 그걸 400만 낼 원을 수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좀 내요? 사실은 그때는 좀 이렇게 돈을 벌 때여가지고 개념이 좀 없었어요, 제가. 400 뭐 한 200빵꾸 나면 메꾸지 뭐 이 정도 이렇게 막 쉽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이 400 그냥 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400이면 결국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팔아야 되는? 뭐 월 잔 4,000원 잡으면 100잔 팔면 40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잔. 그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월 400에 한 35평 정도 공간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그냥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한 800 정도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800에서 850. 종업원들 있고. 종업원 있고 해야 되니까. 비용이 그만큼 든다. 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가져가려면 매출을 한 1,200 이 정도는 해야지 뭐 200 가져가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3번은 꽉 채워야 되는데. 풀로. 예. 근데 뭐 영화관도 아니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2층에 있었다고 본다나요. 근데 1층으로 내려오면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네, 임대료가 1,000만 원이고 제가 이게 얼마나 과도한 건지 보려고 봤더니 뉴욕의 맨하튼에 하고 비슷해요. 맨하튼에 아주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가장 중심가에 보니까 그 정도 한 35평 정도 공간이 월 1,000, 보증금 4,000, 월 1,000에 보증금 4,000 이 정도예요. 근데 임대 계약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맨하튼이. 그러면 좀 보장이 되네. 그렇죠. 10년 동안은 안 오르고. 그렇죠. 10년 동안은 보장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지지고 볶든 어떻게 하든 안 되든 하면 되는데 여기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니까. 우와.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주인이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한국은. 잘 되면. 임대차 보호법 참 문제인데요. 저희도 사무실 홍대 쪽에 있다가 저희는 되게 허름한 데 있어서 150만 원밖에 안 했었는데. 허름한데 150이면. 네. 네, 주택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제주들이 좋으셔. 네. 근데 그 동네에 한 분이 주인이 그러니까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자전거를 타고 백을 하나 들고 임대료를 거들어 다니신대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일수 찍으러 다니는 네, 우리 직원들 월급이 지금도 평균이 150에서 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세면 사실 직원 한 명을 더 쓸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 인건비가 누군가에겐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공정 임대료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상가에도 다 적용되고 뭐 주택에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개인 재산권 보호에만 법이 작용을 하고 그런 사실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센티브 이런 게 너무 작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 불로소득 이런 쪽으로만 자꾸 관심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신사동의 건물주가 상가 이제 임대를 내줘가지고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럼 계약 만료가 되면은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쫓아낼 수 있거든요. 2년 계약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계약자한테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건물주가. 아하, 그냥 쫓아내고. 네, 그냥 쫓아내고. 권리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거는 원래 임대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시설 해놓은 거 시설값인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악덕한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별 핑계를 다 만들어서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제 명동에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더라고요. 우리 뭐 나쁜 친구를 그런 친구를 사귀세요. 그러게요. 근데 특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대기업들이 쑤시고 들어와서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는 역할도 한다면서요? 그것도 있죠. 좀 괜찮은 업종이다 싶으면 일단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해버리니까. 네. 제 아는 좀 먼 친척인데 그 양반이 동네에다가 좀 사각지대에 있어요. 별로 상권이라 말할 수 없는 곳에다가 만두집을 차렸는데, 만두 대박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고는 그 간판 그대로 해서 그 집주인이 만두집을 계속 운영하고. 야, 이거 권리금이라는 거 이것도 문제네. 그렇죠.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 실체가 아예 없죠. 그렇지. 그게 우리 강딜 씨한테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자. 권리금은 일단 뭐 법적인 실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권리금이 아예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카페를 인수받는데 그 전 주인이 이제 시설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일정하게 그렇죠.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권리금이라는 게 시장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 골목이다, 뭐 떡볶이 골목이다. 그럼 그 골목은
거기서 장사하려면은 뭐 1억, 2억 이렇게 시장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가게마다 장사가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되는 집은 안 내놓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안 돼, 그 시장가로 형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그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주인이 쫓아냈을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네. 네. 그냥 당해야 돼요. 무조건 권리금은 당해요. 돌려받지 못하죠. 못하죠. 네. 권리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약속인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걸 차단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하면 되죠. 하면 된다. 할 의지가 없는 거죠. 할 의지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새누리당, 민주당도 일부인데 이 사람들이 상가 주인들이에요. 또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겠지. 그런 그러니까 분들 많으시겠지. 자기 소득의 일부를 줄이는 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회에 갔었어야 했다고. 난 상가가 없거든. 없어. 집은 있다. 아니 그래서 권리금 문제를 절은 어떻게 없지. 절은 없어. 절은 교회는 있어. 교회 있어. 교회는 내 거 아니고. 교회 권리금 받아.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일 세금 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용 일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우리 저 강필 씨는 그러면 권리금 못 받고 나왔어요 그때. 저희는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없었고 나올 때도 없었고요. 대신 이제 임대료가 400이었구나. 네, 그렇죠. 권리금까지 있었으면 저희는 죽음이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망한 사장님 치고는 얼굴에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다시 그래서 한번 제기를 해보겠다고 다시 차렸죠. 예. 어디다? 신촌하고 동교동 사이에 다시 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망한 건데 홍대에서 자본금 다 까먹고 나왔는데 이제 신촌 쪽에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교회 좋은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카페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힘들었던 거죠. 하나의 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동교동 상거리 근처에 있어요. 김영원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카페가? 카페바인이라고. 카페바인. 네, 카페바인. 여러분 자 가서 한 잔씩만 드세요.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카페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을? 아까 사랑방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거. 네. 어떤 공평, 정의, 그래서 뭐 강정말 평등, 사랑 이런 거죠. 네. 것도 거기에 뭐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사람들에게 좀 그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소셜 카페라고 저희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저희 같은 카페를. 이제 소셜 이슈들을 이제 공정무역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무역 베이스고 이제 공정무역에 더 나가가지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뭐 평화라든지 또 공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안에 녹여놓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요. 아방가르드 카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뭔가 그렇죠. 표시 안 내고 쓱 그 안에 녹여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대선을 치면은 레지스탕스로 간다 이름을 이렇게 선언해 놓은 상태죠. 프랑스 혁명기에 그런 데를 살롱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렇지. 그 살롱의 원래 뜻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모여서 차 마시면서 교양 있는 데와 나누는 자리가 바로 살롱이었는데 그게 한국은이 룸스라고 된 거야. 근데 원래 살롱이 바로 말씀하신 그 사랑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카페 시작도 16세기, 17세기 시작할 때도 이게 영국 이런 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펍에서 술만 마시다가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하게 되고 야 이거 왕들이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민주주의가 카페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급격하게 퍼졌거든요. 실제로도 왕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카페를. 그래서 카페들을 왕들이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다 카페를 법으로 문을 닫게 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
원래 부로 이름이요. 살롱드 때거든요. 때가 티. 유명한 카페죠. 살롱이에요, 그 앞이. 그게 우리말로 넘어오면서 다방 된 거죠. 어찌됐건 뭐 선띠리가 한번 얘기해봐. 세금혁명당도 하고 지금 선대인 경제연구소도 하니까 이 권리금 문제 해결 방안 같은 거 없어? 좀 제시를 해주면. 그래서 뭐 그거보다 저보다 갑자기 그게 뭐 그러니까 교회도 권리금이 있어. 교회도. 그러니까 말이야. 신자 몇 명, 교인 수당, 부당. 네. 이런 식으로. M&A. 뭐 저보다는 강뜰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임대료 제도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권리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인 간의 그냥 구두 약속일 뿐이거든요. 어찌 보면. 뭐 권리금을 주고받았다. 이 정도 달라. 뭐 그래 주겠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주고받는 것일 뿐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건물 주인이 뭐 독한 마음 먹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소송 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권리금. 저요. 집니까? 네, 저요. 단수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시설에 대한 그걸 이제 감가상각을 제한 뭐 이렇게 그 시설 투자를 동종업종의 사람이 들어와서 할 때 인테리어 투자를 뭐 추가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일정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리값이다. 뭐 상권이 좋으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해놓은 건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동산 임대료도 그렇고 권리금도 그렇고 일종의 기획부동산들이 좀 그러니까 장사된다 싶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뭐 가로수길, 홍대 앞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부동산 임대료나 권리금 이런 것들을 막 올려놔요, 기준을.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자전거래라고 하죠. 막 이렇게 짜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준을 한 뭐 1년 안에 또 몇 달 안에 막 임대를 확 올려놓고 지네들은 그 팔고 또 권리금 다 받아 챙기고 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에서 아까 공정 임대료제도 얘기했는데 그 퇴거 불응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퇴거 불응권. 네,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오히려 보호가 되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도 일정 그 지역에 일정 이상의 그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선뜰 얘기했던 거가 홍대 초기에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막 반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굽고 싶은 거리가 될 거다. 굽고 싶은 그러니까 거리. 실제 거기 이 예술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보호하자고 한 건데 이게 구청이랑 시로 넘어가니까 그런 문화 형태의 거리가 아니고 임대를 높이고 건물 가격을 높이는 형태로 개발을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은 비싸니까 다 나가고 결국 그 돈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커피도 어렵고 고기 굽는 수밖에 없어요. 술 굽고 싶은 자리. 그래서 결국은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홍대 앞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대 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풍치지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럼 문화가 안 된다. 그때 구청에서 그 얘기가 그 미장원 거리 만들자고. 내가 미친 짓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문화나 뭐 학술적인 거나 대학 앞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게 그 생태계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건 그냥 관이 뭐 설계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이야기하신 게 그때 서울시 제가 있을 때였는데 제가 나올 무렵이었는데 그 산업 뉴타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장 뉴타운이었어. 그 나연도 이다 끼어가지고 미친놈들이랑 그때 그랬거든. 아니 멀쩡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술가들도 들어가서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멋스러운 분위기도 생겨나고 이런 건데 그걸 산업 뉴타운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 퍼부어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버리고 미용 특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임대료가 다시 뛰어버리고 그런 또 호재는 부동산 업자들이나 기획부동산들이 잘 보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나올 것 같다 또는 나온다 이러면은 빨리 들어가서 그걸 소재로 해서 막 튀겨 먹어요. 그러면 예술가들은 그리로 다 쫓겨나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그 이제 생태계에 있어야 될 사실 예술혼 또는 뭐 이렇게 인문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영화도 그래요. 우리가 영화를 얘기할 충무로라고 하잖아요. 충무로 영화상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임대료나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옛날에 충무로지. 네, 충무로에는 영화사 없어요. 우리 나이는 20년 감독님 하는데도 그 성북구에 있거든요. 다 그런 거죠. 너무 비싸고 그러면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만드는 1차 생산자들은 갈 데가 없고 술집하고 노래방만 남는다니까요. 실제로 그 홍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수 쪽으로 많이 빠졌죠. 인디 밴드의 뭐 본고장 그러는데 진짜 뭐 이제는 뭐 많이 없어. 예. 다 이쪽 공장 지역 뭐 이런 데로 다 빠져나오고. 예. 빈 건물 있는데 무슨 동이지? 영등포 그 옆쪽에? 구로구. 양평동? 아니 그 물레동. 그래 물레동 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그 뭐 공구상 있는 그 자리. 예. 자, 자영업자는 왜 망하는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저 강딜 씨한테 다시 한번.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카페를 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편하잖아. 프랜차이즈 같은 거. 안에 뭐 저 다 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내가 신경 쓸 거 없고 프랜차이즈 선호할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해도 망해요? 카페벤에 이제 웹사이트 가면 카페뿐만 아니고 어떤 프랜차이즈도 웹사이트에 가보면 비용이 얼마 든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벤의 거를 보니까 40평 기준으로 3억 정도 2억 7천이었나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철거비라든지 아니면 시설 비용은 다 빼고 그다음에 보통 테라스도 해야 되거든요. 카페벤은 특히 테라스 없는 카페벤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테라스도 한 1,000만 원에서 뭐 1,5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평 기준으로 하면. 그런 비용 다 빼고 그다음에 또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권리금도 내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다 계산해 보니까 40평 기준으로 좀 잘 되는 데로 가려면 한 7억 정도 들고 그러니까 뭐 강남 이런 데는 권리금이 워낙 비싸니까요. 근데 좀 그러니까 안 되는 곳 가도 4억에서 5억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리스크를 초기에 부담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일단 굉장히 위험하죠. 벌써. 별다방은 어때요? 거의 다 비슷해요. 스타벅스도. 3년 전에 누가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계산을 쭉 해줬거든요. 비슷한 숫자 나왔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이 돈 가지고 그냥 살아라. 3, 4억 있으면 그냥 좀 알바하면서 사는 게 낫지. 맞아. 왜 이걸 하냐. 제가 책에서 주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경제 박사입니다. 벙커원도 뭐 좀 그 프랜차이즈 할까?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 등골 나한테도 1억 받겠지 당신아. 권리금 받겠지. 총수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제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초반에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편의점 그 수익을 나누는 기준이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의 경우에는 자기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의 임대료는 내가 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35대 65로 나눠요. 그러니까 주인이 65, 프랜차이즈가 35.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제 B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다 해주는 거. 다 해주는 경우에는 주인이 35 갖고 프랜차이즈가 65 갖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수익 배분이 나눠지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될 때 있는데 그때 이 프랜차이즈가 작은 그 아까 B타입의 경우 그 한 보증금이 3천 4천 되거든요. 2천 3천. 그거를 그냥 너 문 닫으려면 이건 내 거다. 계약서에 써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럼요. 그걸 위한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그리고 A 타입의 경우에도 처음에 인테리어 같은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소개한 그 사장님, 그 신촌에서 참 30년간 고생하신 우리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3년 만에 문을 닫으려고 갔더니 1억을 내놓으라고. 와, 이게 문을 닫을 수도 없네. 바로 그거죠. 문을 완전히 맡겨서.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좀 이렇게 경영학적으로 경영의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의 모든 그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을 계약이라는 형태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독점권이 거기도 깨지지 않는 이상 바로 그렇죠. 표준 약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자영업자들이 조그만 가게를 하려고 하면은 또 프랜차이즈 막 대기업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아까 순대도 얘기했지만 뭐 떡볶이다 뭐다 뭐 빵이다 이래가지고 카페 얘기하면 뭐 끝내주죠. 카페는. 또 해? 카페 프랜차이즈 대단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한 10년쯤 전부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야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SSM 오기 직전에 까르푸르나 이런 해외에서 이제 이런 그 슈퍼마켓이나 프랜차이즈가 막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정치인들, 야당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외국의 그 대형 할인 매장을 국내 토종을 강화시켜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아니더라고. 그 국적 문제가 아니고 자영업자를 조그만 거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외국 거를 키우기 위해서 국내에 이런 프랜차이즈나 혹은 할인 매장에 특혜를 많이 줬어요. 결국은 까르푸르나 이런 데 물러나긴 했지만 그때 그 받은 특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도 커지고 대형 할인 매장도 너무 커지니까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적 문제가 사실 아닌 거예요. 애국심에 호소해서 애국심 갖고 되나 이게. 이거 어떡하냐? 그 마트는 뭐 점점 뭐 골목 상권 무너진다 그러고 마트 막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잖아. 막 두 정거장 사이에 그냥 대형 마트들이 있고 안 갈 수도 없어요 또. 왜냐면 편리하잖아. 솔직히 두 띨띨이들 양심 선언 한번 해봐라. 마트 가지. 마트 가죠. 가지. 누나도 가요. 어제도 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재래시장도 저는 이용을 뭐 많이 갈래야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양평에도 지금 대형마트 지금 들어온다고 막. 우리 집에서도 난리더라고. 멀어 시골이라. 그렇지만 뭐 하여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한꺼번에 좀 사려고 또 간다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렵죠. 소비자의 윤리에 호소할 건 아니죠.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죠. 소비자 윤리보다도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뭐가 문제냐면요. 계속 대형마트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뭐 대단한 그 권리를 침해받는다.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소비자들도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독점하고 그다음에 가격 다시 올리고 대형마트가 초기 그 진출할 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래시장에 비해서 한 17%에서 뭐 20 몇 %까지 이제 비싸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대형마트에서는 싸게 편리하게 구입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세뇌가 돼 있는 거죠. 예,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단 비싸고 두 번째 품질도 좋지가 않아요. 예, 품질도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꼼수 마케팅 많이 하고 저는 저희 낙꼼수로 네.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끼 상품 같은 걸 내걸어서 그렇죠. 그게 그걸 통해서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사는 제품이 실제로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예요. 제뜰님 이야기했지만 재래시장 가서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재래시장이 싸다는 거 아니야. 재래시장이 더 싸고요. 품질도 사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교육하면서 저희가 이제 대형마트 안 가기 운동을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결국은 윤리라기보다는 소비자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대형마트 대기업에 가서 소비하면 소비자로서 주도권이 하나도 없고 이 마케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냐면요. 뭐 뉴로 마케팅이라 그래갖고 그 뇌에서 구매 버튼을 직접 누르야 한다. 뭐 이런 그 인지 실험 다 거쳐가지고 브랜딩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결국 끊임없이 사고 싶은 욕망을 마트만 들어서는 순간 이제 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목록 적어가 봐야 소용이 없고 가면 반드시 불필요한 거 사게 돼 있다. 그래서 과잉 소비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면 그 결과적으로 그 가계부가 구멍이 난다. 그리고 이게 되게 문제인 게 물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사도 이게 허기져요. 그래서 이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는 경우가 저기 한번 있고. 우리가 그 얘기했었는데 냉장고 없는 삶이 사실 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자꾸 작아져야 되는데 커지고 많아. 예, 자꾸 커지고 있고 예, 4대까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파는 사람이 자기가 대형 슈퍼마켓 이런 것 할인 매장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 키우고 이거 팔아먹고 맞습니다. 사람은 당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주도적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도 대형마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외국은 왜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 아니, 내가 스위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가서 조사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은 없죠. 아니, 마트가.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한국은 자영업자 협회나 이런 데가 약간 우파나 구구파 성향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상인협회가 대부분 그래요. 보시죠. 스위스나 새누리당 네. 근데 스위스나 파리에서 보니까 맞아. 그 자영업자 협회가 노조랑 옆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우리 같은 싸움을 한 거예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고
제가 쭈리에 가서 진짜로 놀랐던 게요. 제가 술 먹잖아요. 슈퍼 가서 이제 술을 사려고 걷거든요. 없어요. 안 팔아 술을. 그래서 처음에 모르고서 되게 먼데 어딨냐 그랬더니 30분 걸리는 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어요. 술 처먹겠다고. 거기도 없어요. 보니까 들어올 때 조건이 술이나 이런 미끼 상품에 해당되는 거를 못 팔게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합업종을 이렇게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 적합업종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썬데이 액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래서 월 2회 정도는 좀 쉬자. 근데 그게 이제 그 마트 직원들에게도 복지 차원에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근데 참 그 한 달에 이틀 노는 거 가지고 지금 뭐 헌법 소원하고. 진짜로 스위트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대형 할인 매장에서 소주, 맥주, 위스키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는 게 다 지금 선진국이 하고 파리는 보니까 입지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주차장이 없고 조그만 것들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대형 주차장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2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종점들 지하철 종점 정도까지는 나가는 대로 들어와 있지 이렇게 한쪽에 들어오게 막 해놓은 나라들은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아울렛 같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해도 갈 사람들은 글로 가라 그러고 동네에서 하는 거는 규모는 작고 그다음 주차장 면적도 딱 규제해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본 거라니. 미국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형님 이야기 한 건데 대형마트 굉장히 많죠. 미국 굉장히 많아요. 뭐 월마트부터 해서 월마트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기서도 뭐 중소 뭐 업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제약업자들 이렇게 밀려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영업자들이나 어쨌든 이렇게 동네 상권들이 먹고 살기는 살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냐면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대형마트들은 대체로 다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몰이 한꺼번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쇼핑몰하고 다 몰 형태로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아케이드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걸 사러 이제 그 주말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평소에 이렇게 뭐 그 소소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동네 근처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뭐냐면 이 입지 규제가 지금까지 그나마 최근에 와서 이제 좀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완전히 아파트 바로 옆에 대형마트 막 계속 들어서고 그랬거든요. 스레빠 신고 걸어가면 당연히 사람이 거기 가게 돼 있죠. 그게 소비자들의 탐욕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트 들어서면 아파트 값 올라간다고 그렇죠. 예, 환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집값 올리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옆에 막 예를 들어서 뭐 마포 같으면 이게 백화점 들어선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트 들어선다. 이렇게 하면 막 지금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걸 자꾸 제살 깎아 먹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영업을 누가 하냐고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 중에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옆에 하여튼 들어와서 집값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왜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지만 집값 땅값 올라가면 산업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강대리님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대료 그만큼 400만 원씩 내면 그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고용하더라도 월급을 깎아야 돼요. 아니면 알바를 착취하거나. 그다음에 그렇죠. 자기 수입도 줄어드니까 알바를 착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상이 이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퍼져버리면 비정규직 늘어나고 실업난 생기고 이러는 건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 지속이 됐어요. 뭐 노무현 정부 때 보면 그때 지식경제부, 지금 그때는 이제 산업자원부죠. 산업자원부에서 대형마트 들어왔을 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다 조사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뭐 매출이 20% 떨어지고 뭐 2개 들어오면 40%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의 통계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때도 적극적인 손을 안 쓴 거죠. 그때도.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애국이다라고 공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싸웠는데 규제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만약에 그 규제를 하면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에 인천 어디 동구인가 갔을 때는 더 놀랬던 게 상인들이 그 대형마트 반대하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당의 그 이 캠페인에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상권이 산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 대기업을 굉장히 친절하고 착하게 보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대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가끔 느끼는 건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가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졸업하면은 이런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자기가 창업한 프랜차이즈의 본사를 창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기에는 너 미안한데 너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짜 탁도 없는 꿈을 그 교수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그런 새끼 아니 나는 네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카페 벤의 사장이 된다라고 다 믿고 있더라고요. 카페 벤의 사장이 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바만 망하는 게 아니라 카페 점주도 망하는 거죠. 점주가 망하는 거죠. 서로 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학과 경제학 교육 과정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지 않고 그 정말 성공한 특수 케이스 아니 프랜차이즈 본점 사장을 케이스로 가르치고 프랜차이즈 점주라고 생각하면은 입장이 다르죠. 그렇다고 아이들 꿈을 또 짓밟을 수는 없잖아. 과학인 거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려줘야지.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미신처럼 프랜차이즈의 무슨 이를테면 시애틀의 누구 그건 과학이 아니죠. 아니 이건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과학인가요? 과학은 침대입니다. 근데 아까 중앙으로 돈을 다 빨아들이는 이 프랜차이즈하고 어떤 대기업 문제가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대기업들은 지역의 돈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중앙으로 다 가져가요. 그 대표적으로 속초에 항아 콘도 보면은 워터피아라고 있습니다. 아, 있죠. 뭐 여름 되면 아주 난리지. 뭐 정말 아주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둔 그 모든 돈은 미시령 넘어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작년, 재작년에 부산에 백화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부산에 제가 가가지고서 여기 경제 어려워진다라고 하니까 그쪽 상공인들이 백화점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소리냐. 잘 되니까 망하죠가 내가 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다 빨아들이는 아니, 거죠. 포항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보통 백화점은 인구 50만, 70만쯤 돼야 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포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50만 정도밖에 안 돼서 포항은 백화점을 낼 수 있는 내부 기준이 안 되는데 냈어요. 내서 포항 백화점 그때 포항이 좋아졌다고 막 그러는데 좋아지긴 개뿔 뭐가 좋아져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서울로 돈이 가는데. 그러니까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얼마나 잘 도느냐, 빨리 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중앙에서 돈을 빨아 들어가면은 지역에서 돌릴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는 더 폐쇄적으로 되고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강뜰 씨한테 그 자영업 선배로서 우리 지금 참 많은 겁을 줬어. 많은 겁을. 자영업 전선에 정말 뛰어들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 네. 어떨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요. 실패 확률을 좀 줄이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책 뒤에 방법. 보니까 뭐 10개명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던데. 창업하시려는 분들. 권유업종도 하나 말씀. 벙커원. 일단 빚을 크게 지지 마시라고. 빚. 예.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야, 그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뻔한 게 진리죠. 바로 그거죠. 너무 뻔한 얘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빚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나 하고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 뭐 가령 카페라든지 음식점, 뭐 호프집 이런 게 공간 안에 사람이 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에서는. 네.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괴리된 자영업은 절대 하시지 말라. 무역업을 쭉 해오시다 갑자기 피자 집을 창업한다든지.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저희 사촌 형이 자영업자인데 어떤 거 하냐면은 반도체 유통을 해요. 네. 벌써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자영업자인데 반도체 유통 이러면은. 근데 그 형은 왜 그 집안은 다 그렇게 망할 거를 하고 지금 있어요? 어느 집안에 다 한두 명씩 있어요. 아 진짜. 모든 집안이 그래요. 근데 그 형은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 치마켓 전략이네요. 네, 그 반도체 회사에서 5년간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익혀온 거죠. 그리고 자영업을 낼 때도
반도체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용띠리 뭘 하려면 교회 관련된 영업을 해야지. 말로 들으면 그런 거죠. 네. 근데 카페도 잘해.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자. 자기의 어떤 삶의 그 연장선상에서 해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빚을 크게 안 지려면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은 뭐 이노베이션이라고. 요즘에 그 혁신, 자영업의 혁신이라는 거는 융합이에요. 요즘 소위 말하는. 정봉주. 야, 자영업계에서도 정봉주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닌데요. 거의 대선 주자급인데 이거. 통섭. 그러니까 두 개 어떤 그 아이디어 두 개, 세 개를 합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카페를 하더라도 융합형 자영업. 네, 뭐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자전거 카페. 이것도 우리 그 선 소장님이 저한테 괜찮네. 뭐 양평에서 카페 한번 해라. 양평 생각하다 보니까 거긴 자전거더라고요. 자전거 카페 뭐 이런 어떤 좀 남다르고 색다른, 그리고 요즘 고양이 카페 같은 거는 잘 돼요. 넌 고양이 얘기 참 많이 해.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래. 트위터 이야기도 절반이 고양이야. 사진도 고양이고. 나도 자영업하면은 고양이에 관련된 돌보고 뭐 괜찮네. 그런 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깨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4개월 준비해서, 그리고 특별히 프랜차이즈가 제시하는 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제가 고양이 4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 카페 가능하시겠네요. 그래. 그런 거. 우리 그 제뜰님은 뭐 어떤 충고해 주실래요? 그게 뭐 저희는 꾸준히 이제 빚내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참 싫은 것 같아요. 그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뭔가 얻는 것도 많다. 이렇게 이런 신화가 좀 많이 이렇게 깔린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이 사회적 기업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진짜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비용을 경상비. 생각해야지 매출만 생각하는 이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 결국은 그래서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돈보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몇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리스크가 줄죠. 제가 항상 제시하는 방법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제 아내 특히. 뿐만 아니고 뭐 제 선배들 중에 야, 너 그거 하면 너 절대 망한다. 절대 하지 마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시오.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야, 너 그거 하면 망한다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그 정도면 너가 해볼 만하겠다라고 할 만한 아이디어와 그런 기획을 가지지 않고서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영화 기획할 때 100편쯤 기획을 해도 한 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상하다, 내지는 이거 얘기가 좀 안 맞는다, 혹은 반감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중간에도 다 죽이거든요. 영화에서 50억, 100억은 금방 쓰는 돈인데 그러려면 100편에서 한 편도 사실은 그거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공하기 어렵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우리 자영업자나 지금 삶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좀 공약 좀 걸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영업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 구조를 해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물론 자영업 개개인이 뭐 준비를 더 잘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올라가면 이건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안 돼요. 이거는 뭐 사실 자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이렇게 일정하게 빼는 건 한국 경제가 고비용 구조에서 저비용 구조로 가도록 만들어줘서 결국은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 살아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가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좀 그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안정성 있게 지금 농산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재벌들이 자영업 업종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 이거 뭐 재벌세를 도입하든지, 특히 골목상권을 침범할 때는 세를 좀 가중하게 매긴다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접합업종뿐만 아니라 자영업종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업종 구분을 해서 이제 이 막아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대형마트에 이제 지금 이미 들어온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합정역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대형마트 입점 반대 이제 투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신규 입점 정도는 최대한 입지 규제를 해서 이게 일정한 지역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틀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는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벌써부터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영업이 포화 상태인데도 지금 그 드러나고는 있어요. 지금 뭐 왜 우리가 3%대 뭐 고용 대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자영업자 차리니까 실제로 실업자 상태에 거의 비슷한데도 실업자는 안 잡히고 그냥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돼서 고용 대박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면을 뜯어보면 사람들이 진짜 뭐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 자영업자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50대 초반에 쫓겨나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데 이 연령대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한 700만 명 정도 수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은퇴하는 연령대가 30년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재벌들을 규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이렇게 건강한 일자리들을 지속할 수 있고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30년 향후 30년 동안은 이 문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라서 제도 몇 개를 얘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은 중소기업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영업청이 만드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풀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 있어도 중소기업 문제 안 풀리잖아요. 근데 공약 몇 개나 박근혜식으로 이렇게 좀 내가 잘 알아보고 하겠다, 약속했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자영업청이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영업청과 늘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게 최소한 비서관급에서 청와대에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이 건물 주인이나 대기업의 눈이 아니고 그 자영업자들의 눈으로 이거를 계속 분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화를 20, 30년 해야 문제가 풀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청 옆에 자영업청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저는 선거 때마다 반값 아파트 공약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 관련한 그런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에 토지는 공공의 소유 개념으로 하고 말이죠. 이렇게 고정 지출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뭐 공간적 차원에서의 어떤 배려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이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가든 파이브였는데 높은 임대료 때문에 누가 만들었죠 그걸? 우리 각하께서 하셨죠. 이번 회에 출연한 골목 사장 분투기의 저자 강도현 씨의 북콘서트가 10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선대인 김용민도 함께합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신을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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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오늘 골목사장 분투기라는 책을 쓰신 강도현 씨, 또 약탈적 금융사회를 쓰신 우리 재윤경 대표 두 분 모시고 우리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자영업자 문제. 이제 앞으로 많이 또 그 자영업을 차리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모저모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그 누나는 아까 얘기하신 망원시장에서 15년째 장사하고 계시는 김진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총무님. 직함은 있으시지만 이분도 결국은 우리 참 강띠리만큼 평범한 시장 상인이시고요. 이분의 외침으로 방송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느 날 월드컵 경기장에 홈플러스가 생겨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합정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3개가 연달아 생기면서 완전히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 좁은 지역에 많은 홈플러스가 생겨서 자신들의 상권도 겹치고 있는 실정이다. 뭘 더 뺏어 먹으려고 재래시장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홈마이너스네, 홈마이너스. 자, 오늘의 자영업자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점점 비좁아지는 경제계 틈바구니에 끼고 또 프랜차이즈에 치이고 대기업에 시달리고 대형마트에 눌리고 이러면서 창업했을 때 가졌던 부푼 희망, 뭐 돈도 점점 또 사라져가고 한숨, 절망 요거만 남아있는 자영업자들 정말 많고요. 프랜차이즈들, 탐욕스러운 재벌 대기업들, 공룡 같은 대형마트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딱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들고 속상하지만 힘내시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더 크게 응원해드리는 의미에서 좀 크게 얘기해 봅시다.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